오늘은 언어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라고 하면은 말소리도 있고 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전해주는 그 말소리 때문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일렁거리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글을 읽을 때에도 내 주관적인 망상에 빠져가지고 글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 없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소리와 글의 글 읽기에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듣는, 그래서 우리가 덜 괴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말소리 때문에 얼마나 그 신경이 쓰이고 또 막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가는 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뭐 사귀는 사이에서 온갖 종류의 관계들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내 주관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놔두고 내 마음은 또 한가롭게 있어서 안팎으로 서로 균형감 있게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정말 말소리 때문에 내가 안에 갇혀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신수심법, 그러니까 몸, 느낌, 마음, 온갖 현상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을 안에서 관찰하면서 머문다, 밖으로 관찰하면서 머문다, 안팎으로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런 말이 경전에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밖으로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안팎으로 균형 있게 관찰하면서 머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은 상대방은 자식의 입장이 되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에만 갇히게 된다는 것은 내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한테 자식인지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또 친구인데 네가 오래 사귄 친구인데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또 형제 자매에서 내가 위인데 아래인데 이렇게 내 안쪽에서 보면은 정말 그럴 수 없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바깥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바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과 밖은 중중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서 보더라도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은 안이 되고 몸은 바깥이 되는데 몸 자체만으로도 안과 밖으로 중중 겹겹이 겹쳐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피부로 보면은 피부는 바깥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뼈나 근육은 안쪽이 됩니다. 그러나 안쪽에 있는 뼈나 근육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있는 뭐 피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흐름으로 보면은 바깥이 돼요. 그래서 안과 바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중겹으로 겹쳐져 있는데 안이라는 입장에서만 보면은 바깥이 보이지가 않게 되고요. 또 바깥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이 돼서 바깥을 보니까 역시 바깥이 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접촉하면서 살아가는데 안과 밖을 균형 있게 본다는 것은 좀 떨어져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정서적으로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 여유 있게 거리를 두고, 정말 인간적으로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바라봄으로써 안과 바깥을 균형 있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알아차림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말 자식하고 잘 지내기를 원한다면, 또 친구하고 잘 지내기를 원한다면, 또 반대로 선생님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진정으로 잘 지내기를 원한다면은 좀 떨어져서 멀어져서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안팎으로, 안에서 빠져나와서 바깥이 되고 또 바깥은 안이 되고 안팎으로 균형감 있게 본다는 거,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고 안팎으로 본다. 물론 이제 안과 바깥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쟁 중에 논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걸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안과 밖은 얼마든지 중중격급으로 겹쳐져 있다. 떨어져서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히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받아들임이고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그 균형 있게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고 안팎으로 볼 때에 그 소리를 정말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안톤 체호프의 비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마부가 이제 늙어가지고 아들도 잃고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제 말을 몰고 있는데 어떤 청년 손님들이 타는데 청년들이 그 마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욕을 해댑니다. 막 그 말도 제대로 몰지 못한다. 그때 마부가 하는 말이 허허 웃으면서 청년들이 참 유쾌하구나. 이런 서술이 나온 다음에 안톤 체호프는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는 느끼지 않고 소리로만 듣는다. 이런 명상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상대의 소리를 그저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으로 보고 밖으로 보고 안팎으로 균형 있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은 그 전제 조건이 첫 번째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고요해진 마음 상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하나의 대상에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든가 배에 집중한다든가 몸에 집중한다든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떨어져서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요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그 자기 안에 있던 막 웅성거리던 그 소리들이 좀 내려앉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안과 밖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의 정지 상태, 소란스러운 마음의 그 가라앉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안팎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아들임의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소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런 소리 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저런 소리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한다 해도 자식이니까 저럴 수 있으려니,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건 없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고 내가 누군데 네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이렇게 받아주겠다. 이런 조건 지어진 마음에서 활짝 벗어나서 어떤 소리든지 내 주관적으로 내 안쪽에서만 보지 않고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라야만이 안팎으로 균형 있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일단은 알아차림, 훈련, 내 마음 바깥으로 나와서 내 마음을 떨어져서 볼 수가 있고, 또 내 마음 바깥으로 나와서 대상의 소리를 여유 있게 들을 수 있는 이른바 이순이라고 하는, 귀가 순해진다는 뜻은 어떤 소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에서는 내 귀를 거슬리게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팎으로 균형 있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을 읽을 때
언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한다는 뜻은요, 그 언어를 어떤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양옆에 있는, 나와 있는 언어로 그대로 봐주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화면으로 띄워서 하나 예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흔하게 드는 사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박남수의 새라고 하는 시의 첫 구절입니다. 만약에 어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암흑이라든가 뭐 학대적인, 또 일제 치하에서의 뭐 암흑, 뭐 이런 걸 떠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그대로 다른 언어로 읽어주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낳는 것이죠. 모든 빛은 어둠 속에서 나왔고, 어둠은 오히려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모성적인 어머니와 같은 창조적 에너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이라는 단어를 내 안에 어떤 기억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속에서 갇혀서만 생각한다면은 안으로 또 볼 수가 없고 바깥으로도 볼 수가 없고 안팎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김동명의 이 파초라는 시가 있어요.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이 파초가 너무나 외로운 수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그래서 나는 파초를 돌봐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파초는 이파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나 또한 너처럼 멀리 떠난 존재일 수도 있으니 너의 그 넓은 치맛자락과 같은 잎사귀를 가지고 너와 나와의 이 추운 혹독한 이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을 함께 열어나가자꾸나,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에서 치맛자락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가 있겠군. 만약에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초의 그 넓은 이파리, 치맛자락이다. 근데 그 치맛자락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모성적 존재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인과의 오류에 빠진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맛자락이 있다고 해서 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은 바깥에 치마를 입은 사람들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 다 나의 엄마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에서는 내가 파초를 돌보는 것이지 파초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어떤 생각에 그 안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우리는 안도 볼 수가 없고요, 바깥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안팎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내 마음의 그 구속된 상태, 내 마음의 얽매임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안으로도 볼 수가 없고 밖으로도 볼 수가 없고 안팎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에 대한 알아차림 내용으로 상대방에서 듣게 되는 그 말소리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얽매이게 되는가, 또 글을 읽을 때 내 생각에 갇혀서 읽을 때는 언어를 언어로서 나와 있는 그대로 그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언어를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는가를 내 마음속에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있는 그대로 읽어줄 수 있는 이 힘이 없을 때는 얼마나 망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떠올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붓다는 항상 그런 말을 했었죠.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과 공존할 뿐이다. 세상과 다투지 않는 것은 과연 그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죠. 깨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내가 바깥이 되고 어찌 내가 자식인데 부모로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종류의 생각이 떠올 수가 있겠죠. 또 친구의 입장에서도 형제 자매 입장에서도.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고 안팎으로 본다는 이 말의 의미를 떠올려 볼 때 일단은 볼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일단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고 안팎으로 보려면은 일단 떨어져서 조금은 멀어져서 볼 수가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 안에만 갇혀있던 마음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바깥에 있는 모습도 완전히 바깥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내 안의 일부로서 바깥도 존재하게 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안팎으로 경계 없이 드나들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감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차림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떤 생각의 탄생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안으로 바깥으로 안팎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그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고통으로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유롭고 시원한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 주도 균형 있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